우리의 삶은 늘 크고 작은 움직임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사소한 움직임마저 고통이 되기도 하는데요. 허리를 굽히고 한 발 내딛는 것조차 힘겨운 날들. 지금 여러분의 척추는 건강하십니까? 주저앉을 정도로 아프세요. 그때는 한 20분 그럼 걷고 나면은 그 다음은 조금 이제 한 5분 10분 쉬다가 그러겠죠. 여기는 걷도 못하고 눕도 못하고 막 여튼 수술할 그 생각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일상 자체가 힘들죠. 아프니까. 그래서 거의 누워있다시피 하고. 현대 사회에서 척추 질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은 노년층뿐 아니라 활동적인 중장년층에서도 흔히 나타나 걷기와 서기가 힘들어져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많은 환자는 약물이나 물리치료 같은 비수술적 방법을 시도하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결국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최근 기존의 절개 수술 대신 통증과 회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선택하는 환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박용건 원장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과 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 주변을 싸고 있는 신경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디스크라고 말하는 추간판이 뒤쪽으로 퍼지거나 또는 척추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키는 이런 요인들은 노화의 일종이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중장년층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은 보통 이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는 증상이 없다가 일어서거나 걸으면은 다리 쪽으로 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허리 통증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좀 더 심해지면 일정 거리를 걸을 때마다 앉아서 쉬어야 하는 신경성 간헐적 파행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하는 가장 좋은 검사는 MRI가 되겠고요. MRI를 찍어보면 신경하고 그 신경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CT에서 보이지 않는 디스크의 노화 정도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보통 이제 비수술 치료를 우선 하는데 한두 달 정도는 먹는 약을 복용하거나 신경차단술이라고 부르는 주사를 병행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그런 비수술적 치료에 호전되는 환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먹는 약을 드시고 이제 속이 쓰리거나 몸이 붓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신경차단술 주사까지 했는데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데 수술은 후궁절제술 또는 후방감압술이라고 부르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등 뒤쪽에서 접근해서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키고 있는 구조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기분 좋은 수요일 아침, 한영웅 씨의 병실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어 조금 긴장된 모습인데요. 3개월 전부터 시작된 다리 통증은 이제 5분 이상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한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리가 그러면은 다리에 뭐 힘이 쫙 조지는 게 지가 나듯이 해가지고 한 20분을 못 걸었습니다. 포항에 작은 병원에 몇 군데 갔어요. 가도 뭐 도수 치료 뭐 주사 다 줘도 낫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저앉을 정도로 아프세요. 한 20분 그럼 걷고 나면은 그 다음은 조금 이제 한 5분 10분 쉬다가 그러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은 푹 주무셨고요. 예예. 네. 그 앉아 계실 때는 괜찮으시고 이제 걸으실 때 네. 다리가 왼쪽이 조금 더 예, 아프시다고. 조금 더 아프고. 네. 통증이 오는데 이게 그냥 통증이고 땡기면서 이러고 네. 짐을 한 점 지는 느낌입니다. 네. 수술은 어제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예. 시행할 거고
그러니까 복잡한 수술 아니니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수술 끝나 있을 겁니다. 아, 이거 예, 고맙습니다. 수술하시면 다리 증상은 없어질 테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거 그 수술을 하고 나면은 그거는 언제부터 낫기 시작합니까? 그냥 한 일주일 걸릴까요? 증상이요? 예. 증상은 수술하시고 걸으시는 순간부터 나아지시는 것만 느끼실 거예요. 와. 보통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수술해드릴게요. 그 정도만 해주시면 진짜 예. 고마워요. 네. 예. 수술방에서 뵙겠습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한영웅 환자는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 증상으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는 증상이 없다가 걷기 시작하면은 양쪽 다리로, 특히 왼쪽이 심한 통증을 느끼셨던 분이고, 증상은 3개월 정도 되셨는데 다른 병원에서 먹는 약하고 신경 차단술 주사 시행하셨는데 큰 효과는 보지 못한 상태로 저희 병원 찾아주신 분입니다. 경북 포항시에 사시는 분인데 저희 병원까지 먼 발걸음 해주신 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MRI에서 4번, 5번 요추 사이에 중심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고 심한 정도를 1기에서 4기까지 나누면 3기에서 4기 사이에 해당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관절 낭종이라고 부르는 물혹이 같이 관찰됐습니다. 아마 왼쪽 증상이 심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일단 저희 병원에서 먹는 약하고 신경차단술 주사 치료를 우선 했는데 크게 호전 보이지 않는 상태셔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이용한 후방 감압술을 추천드렸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이 진행되는 영웅 씨의 입원실. 간호사는 혈압과 맥박을 꼼꼼히 확인하며 환자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오늘 수술은 4번, 5번 요추 후궁 절제술을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시경 없이 이 수술을 시행하려면 등에 10cm 이상 크게 절개도 내야 하고 등의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육을 뼈에서 떼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출혈량도 굉장히 많고 한번 뼈에서 떨어졌던 척추 기립근은 그 근육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시행하면은 절개를 1cm 미만 절개 2개만 내면 되고 척추 기립근에는 구멍 2개만 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육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시경은 이제 고해상도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척추 주변의 구조물들을 선명하고 아주 확대된 화면으로 보면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신경 손상의 위험성도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드디어 영웅 씨의 척추관 협착증 수술이 시작됩니다. 오늘 시행되는 수술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이용한 감압술로 작은 절개를 통해 카메라와 수술 기구가 동시에 들어가 신경을 압박하는 구조물을 직접 확인하며 제거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절개 수술보다 출혈과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밀한 시야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의료진은 협착 부위를 세밀하게 관찰하며 눌려있던 신경이 제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데요. 영웅 씨가 다시 통증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이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수술은 예정했던 대로 잘 끝났습니다. 그 환자분 왼쪽에 관절 낭종이 크게 있었는데 예상대로 그 유착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내시경 보면서 조금씩 박리해서 안전하게 떼낼 수 있었고, 관절 낭종은 이제 생겼던 부위를 잘 정리하지 않으면은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생겼던 부위를 내시경으로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다 제거를 해서 재발의 위험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면은 그 수술한 자리에 피가 고이지 않도록 배액관이라는 걸 넣고 나오는데 그 배액관이 빠지지 않게만 조심하면 입원 중에 크게 주의사항은 없는 편이고요. 환자분은 빠르면은 오늘 저녁부터 앉거나 걸어 다니는 거는 가능하실 것 같고, 대부분의 수술 환자분들은 다음 날부터는 걸어 다니는 게 가능해집니다. 입원 기간은 4일에서 7일 정도 있을 예정이고, 열흘째 실밥을 뽑고 나면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 뒤에는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그 경과를 보게 됩니다.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관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허리 통증이 일시적으로 생긴다든지 다른 협착 부위로 인한 또 다른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전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주사 치료나 먹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운동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다 하는데 다리가 아프고 난 뒤부터는 그런 걸 할 수 없으니까 제 소원이 좀 등산도 해보고 그 놀러 좀 다녀보고 많이 걷는 걸 하고 싶습니다. 80이 훌쩍 넘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해 보이는 최정금 할머니에게 걷는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고통이었습니다. 정확한 증상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랜 시간 오른쪽 다리 통증에 시달려 왔는데요. 한 달 전부터는 통증이 극심해져 밤잠까지 설치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가 쫙 여시와서 땡기고 아무것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뭐 밤에 막 들어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말도 못 했어. 그래가지고 통증 클리닉에도 가가지고 해봤고 도수 치료관 봤는데도 혹 같더라고. 이 줄 하나가 쫙 땡글려요. 발목 씨와서 발가락 끈티까지 요 딱 골반까지 쫙 땡기면서 막 이거는 걷도 못하고 눕도 못하고 막 여튼 수술할 그 생각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진료 전 검사를 받는 최정금 할머니. 수술 후 현재 회복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를 받는데요. 영상으로 확인되는 뼈와 신경 주변의 변화는 수술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2달 만에 오셨네요. 예. 그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걸어 다니실 때 이제 다리 예, 아픈 거 잘 없으세요? 걸어 다니고 잘 자고 잘 먹고 막 진짜로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다행입니다. 어머니 일어서셔서 이렇게 한번 허리 한번 쭉 이렇게 펴보세요. 오른쪽 다리 이제 안 아프세요? 안 아프시고 지난번에 어머님 여기 엉덩이 쪽 아프시다 하셨는데 그거는 괜찮으시죠? 좀 땡기지. 조금. 그러니까. 오늘 어머니 엑스레이 찍으셨는데 지난번이랑 큰 차이 없습니다. 시수술 하셨던 부위에 이제 뭐 변화가 없으시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고 보통 척추 협착 수술 해놓으면 뭐 재발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네, 뭐 앞으로 뭐 없습니다. 재발할 거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안 넘어지게만 조심하셔서 잘 걸어 다니시고 하시면 돼요. 조심히 제일 안 넘어지려고 노력을 많이 네. 합니다. 하루에 좀 많이 걸으세요? 걸어 다니세요? 보통 오전에 한 40분, 얼추 1시간 걷고 네. 오후에 한 30분 걷고 많이 걸어 다니실수록 어머니 뼈도 튼튼해지시고 예. 뭐 이거 근육도 많이 안 빠지고 건강히 지내실 수 있습니다. 예. 열심히 걸어 다니시고요. 어머니 건강가 좋으셔서 자주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3달 뒤에 오셔가지고 엑스레이 찍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최정금 환자는 정확한 증상 기간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통증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환자의 경우에는 주로 오른쪽 다리 통증이 있었던 분이고 걸어 다닐 때 심해지지만 앉아 있어도 증상이 있고 밤에 잠을 깰 정도로 심한 상태셨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심해지셔서 다른 병원에서 먹는 약하고 신경차단술 여러 번 하셨는데 신경차단술 주사가 채 일주일도 효과가 가지 않으시는 상태로 저희 병원 오셨던 환자입니다. 내원에서 시행한 MRI에서 요추 4번, 5번 사이의 중심척추관 협착증이 1기에서 4기까지 나누면 4기에 해당하는 매우 심한 상태셨고 오른쪽 황색인대하고 호관절 일부가 두꺼워져서 왼쪽 5번 요추신경을 심하게 누르는 소견도 관찰됐습니다. 오른쪽이 심하셨던 이유가 아마 요거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에 호전되지 않는 상태라고 판단해서 처음 오셨지만 양방향 척추내시경을 이용한 후방감압술을 추천드렸습니다. 80대 초중반의 고령이시긴 했는데 양방향 척추내시경이라면 크게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걸로 판단했습니다. 환자분은 그 오른쪽 5번 요추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는 부분이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수술을 했고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왼쪽 5번 요추신경을 누르고 있던 황색인대가 이렇게 깨끗이 제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정금 환자는 양방향 척추내시경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수술이 가능했었습니다. 내시경을 이용하면은 그 척추 기립근을 뼈에서 떼내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출혈량을 60에서 70%까지 줄일 수 있고 근육 대부분의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몸에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특히 고령의 환자는 물론이고 심장이나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도 훨씬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수술을 끝나고 딱
움직여보니까 아무치도 안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아픈 데가 없어요. 지금 조심을 하지. 혹시나 무거운 거 안 들고 엎드리는 거 하지 말고 이리하려 하더라고요. 그것만 조심하지 뭐 딴 거는 뭐 걷는 거는 오전 40분, 오후 30분 걷는다고. 딴 거는 뭐 별 문제 되는 게 없다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진성희 씨는 지난 6개월 동안 왼쪽 다리와 엉덩이를 따라 내려오는 통증으로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약물과 주사 치료도 시도했지만 부작용에 시달리며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후 그 고통의 흔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데요. 허리에서 엉덩이 쪽으로 다리까지 다리 제리고 이래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그때 당시는 원장님 얼굴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안 보여서 너무 아팠어요. 앉아있지도 못하고 또 서있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 의자에서 제가 누워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거를 보고 아무 병원이라도 빨리 수술해주는 병원으로 나를 데려다 달라고 내가 그래 말했거든요. 서서히 한 6개월 전부터 아파가지고 치료를 여러 군데 했어요. 뭐 어디가 좋다 하면은 또 그 병원 가고 또 어디가 좋다 하면 가고 침도 많이 맞고 뭐 도수 치료도 받고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할만 할수록 더 아픈 거예요. 거기가. 일단 자체가 힘들죠. 아프니까. 서면은 아프고 앉으면은 아프니까. 그래서 거의 누워있다시피 하고 조금 일하다가 아프면 뛰어와가지고 빨리 침대에 누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는다, 그죠? 네. 네. 지난번에 그 오른쪽이 네, 네. 조금 이제 저리고 당긴다고 하시는데 네, 네. 그거는 좀 어떠세요? 그건 이제 약 먹고 원장님 시킨 대로 약 먹고 그래 하니까 지금은 조금 덜 아파요. 아, 다행이네. 네. 왼쪽에 원래 아프시던 거는 이제 원래 아픈 거기는 수술하는 그 이튿날부터 안 아팠어요. 이제 그 뒤로는 계속 안 아프시고. 지금까지 안 아파요. 네. 뭐 수술 사진은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네. 그 왼쪽에 누르고 있던 거 잘 제거된 상태라서 아마 그게 뭐 재발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프신 거는 다른 협착 부위나 이런 게 있으면 아플 수도 있는데 뭐 약 먹고 조금 좋아진다 하시면은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많이 아팠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좋아졌어요. 허리 통증이나 뭐 이런 거 드시는 허리 건 없으시고요? 통증은 없고 제가 무리하게 서 있는다 하면은 네. 그때 이제 조금 허리가 뻐근하게 조금 아프고 뻐근하시고. 예, 수술한 자리도 조금 뻐근하고 네. 예. 허리가 서 있을 네. 때 조금 네. 뻐근한 게 있으시면 네. 오늘 물리치료 같이 좀 받고 가셔도 좋을 것 그래요. 같아요. 서 있으면은 오래 네. 서 있으면은 집에 집안일로 해가지고 뭐 네. 제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한 3, 4일 서 있었거든. 네, 그것도 네, 네. 허리가 좀 뻐근하고 아프더라고요. 서 계실 때 이렇게 네. 구부정하기보다는 네. 어깨랑 했는 허리 다리는 펴시고. 안 아픈데 네. 안 했는 다리 이쪽이 좀 뻐근하고 그렇더라고요. 혹시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거는 심해지면은 네, 뭐 검사나 치료나 또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증상 뭐 혹시나 뭐 허리 통증이 심해진다거나 네. 오른쪽 다리 통증이 좀 심해지신다 하시면 중간에라도 오셔도 돼요. 네네네. 일단 2달 뒤로 예약 잡고 그때 한번 더 뵙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픈 데는 없어요. 네. 다행입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잘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성희 환자는 왼쪽 엉덩이부터 다리 옆쪽 그리고 뒤쪽으로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신 환자입니다. 증상 기간은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지성희 환자의 경우에는 걸을 때 물론 심해지지만 앉아 있을 때도 증상이 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환자분도 다른 병원에서 먹는 약하고 신경차단술 주사 치료하셨는데 주사 치료의 효과도 그다지 없었을 뿐더러 주사 맞을 때마다 불면증이 생기고 얼굴이 붓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분 내원하신 당시에 찍었던 MRI상 4번, 5번 요추 사이에 중심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고 1기에서 4기까지로 나누면 2기에 해당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왼쪽 후관절 일부가 볼록 튀어나와서 왼쪽 5번 요추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는 소견이 관찰됐고 앉아있을 때 증상이 심한 상태라든지 왼쪽이 증상이 심한 상태는 이 핵심 원인 때문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환자분은 처음 내원하셔가지고 신경성형술 시술을 원하셨습니다. 신경성형술은 꼬리뼈에서 거꾸로 허리로 접근하는 시술인데 진성희 환자분 MRI를 보면
그 접근 경로에 탈로브 낭종이라고 하는 물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술 시행이 어려운 상태였고 진성희 환자처럼 신경 압박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 성형술을 포함한 신경 차단술 등의 비수술적 치료에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광약 척추 내시경을 이용한 후궁절제술을 추천드렸습니다. 환자분은 왼쪽 두꺼워져 있는 후관절 일부가 요추 5번 왼쪽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게 핵심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술을 했고, 제거된 직후에 신경이 눌러져 있던 자리가 움푹 패여 있는 모습이 내시경 시야에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술 전후 시행한 MRI에서 왼쪽 5번 신경을 누르고 있던 압박 요인이 깨끗하게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하더라도 환자의 증상이나 협착 정도 그리고 부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진성희 환자의 경우에도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 증상과는 다르게 앉아있을 때 증상이 심한 형태로 나타났었죠. 그래서 환자별 맞춤 치료가 꼭 필요하고, 그 맞춤 치료를 위해서는 MRI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증상을 일으키는 핵심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을 수술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방역 척추 내시경은 선명한 화면으로 큰 시야에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핵심 원인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진료가 끝나고 저주파 치료를 받는 성희 씨. 저주파 자극은 근육과 신경에 직접 작용해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데요. 표층부터 깊은 부위까지 열을 전달해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간섭파 전류를 통해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저주파 치료는 수술 후 불편한 증상을 줄이고 환자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수술 이후에 일시적으로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보조요법으로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표층열 치료, 심층열 치료, 간섭파 전류 치료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치료들은 수술 부위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수술 이후 환자에게도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바로 그 이튿날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지금 거짓말처럼 안 아프더라고요, 수술을 하고는. 너무 아프고 괴로움 당하지 말고 그냥 빨리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수술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안 아프니까요. 그땐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받은 환자분들 중에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진즉에 수술할 걸 괜히 버텼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감 때문에 망설이시다가 정작 수술을 받고 나니까 회복 속도도 빠르고 수술 결과도 좋아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은 주변에서 만류해서 수술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필요한 수술이라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안전하게 받으시고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건 어떨까요? 척추관 협착증은 방치할수록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뿐만 아니라 올바른 생활 습관과 정기적인 검진도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실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사라지는 치아로 인해 음식을 씹는 일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딱딱한 음식은 피하게 되고 통증과 불편함은 식사 시간의 즐거움마저 앗아가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어떠신가요? 이거 이제 몸이 통증이 오게끔 우리 많이 아팠죠. 그래, 근데 진통제도 먹고 이랬어요. 밥을 못 먹죠. 뭐 흔들리고 하면 잇몸이 붓고 뭐 이래가지고. 식사가 제일 문제지. 밥을 못 먹으니까. 최근 고령층에서 치아 문제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제대로 씹지 못해 식사를 거르거나 대인관계를 피하는 등 심리적 고통까지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성우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실된 치아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크게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플란트 치료 같은 경우는 치아가 상실된 자리에 우리가 임플란트 고정체라고 부르는 인공치근을 식립을 하고 그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해서 그 이를 회복해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는 주변 치아에 손상 없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원래 치아만큼의 저장력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네, 임플란트와 틀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고정식이냐 아니면 탈착식이냐 이 차이입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턱뼈에 이제 고정체를 단단하게 식립해서 고정하는 방식이고 틀니는 잇몸에 얹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를 걸어서 사용하는 탈착식 치료입니다. 환자마다 구강 상태나 아니면 전신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방법이 옳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조절되지 않는 전신 질환이 있거나 비용적인 부담이 있거나 그리고 뭐 기존에 이제 틀니를 사용하시는데 뭐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시는 분들은 틀니 치료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전에는 임플란트가 불가능했던 경우도 요새는 디지털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뭐 소수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전체 치아를 회복하는 오로넥스와 같은 치료법이 발달해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경우에 많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 후에 개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여러 단계를 이제 거쳐서 완성이 되는데 일반적인 임플란트는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입니다. 구강 검진과 엑스레이, CT 같은 정밀 영상 진단, 구강 스캔 이런 것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어디에 몇 개를 심을 것인지 치료 계획을 결정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턱뼈에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하는 1차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잇몸뼈와 임플란트 고정체가 결합하는 골유착 과정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치유지대주라는 것을 연결하는 2차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로 이제 골유착이 잘 되었다면 본을 떠서 보철물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환자의 뼈의 상태에 따라서 1차 수술과 2차 수술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진행할 경우에는 수술이 한 번 더 줄게 되겠죠. 산들거리는 가을바람이 기분 좋은 수요일 오후. 씩씩한 걸음으로 병원을 들어서는 박용찬 할아버지는 오늘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골수암 항암 치료의 여파로 구강 건조증과 다발성 충치가 생겨 처음 치과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앞니 보철을 끝내고 오늘은 오른쪽 아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날입니다. 이거 내가 항암 치료 왔는데 한 3년 돼요. 되는데 그 앞에 붙어도 이빨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거 항암 약을 복용하고 나니까 이거 내 생각엔 이거 더 빨리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몸이 통증이 오게끔 우리 많이 아팠죠. 그래, 근데 진통제도 먹고 이랬어요. 그다 나이 있으니까 돈 많이 들이가 안 하고 음식만 먹을 수 있게끔만 하려고 그렇게 했지요. 성공적인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CT 촬영을 통해 턱뼈의 상태와 신경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합니다. 구강 스캐너 검사도 진행되는데요. 입안의 상태를 3차원으로 정밀하게 기록해 수술 가이드와 보철 설계에 활용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오늘 수술을 가이드 수술 진행할 거라서 수술도 조금 빨리 끝날 거거든요.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마취 좀 진행해 드릴게요. 오른쪽 아래쪽에 따끔 좀 하십니다. 기계 가지고 최대한 덜 아프게 조금 진행을 해볼게요. 마취도. 네, 잘 도와주셨고 마취약 충분히 퍼지고 나면 수술방에서 수술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네.
박용찬 환자분은 내원 당시에 앞니가 빠졌다는 주소로 내원을 하셨었습니다. 환자분이 이전에 골수암이라는 병력을 좀 가지고 계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공황 상태가 더 안 좋아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수치아에서 충치가 발견되고 어금니 쪽에서 지지가 상실이 되거나 많이 저하가 된 상태였어요. 환자의 불편사항은 앞니였지만 어금니 지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니만 먼저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치아 수명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니는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 환자분께서 앞니 먼저 치료를 하기를 원하셨고 앞니에는 좀 충치가 많이 깊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신경치료 후에 브릿지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앞니를 회복한 후에 환자분께서 우측 어금니 부분이 씹는 게 너무 불편하고 음식물도 많이 끼고 불편감을 호소를 하셔서 이제 오른쪽 위에는 보존 치료와 보철 치료로 회복을 해드리고 오른쪽 아래쪽에는 임플란트를 2개를 심어서 큰 어금니까지 회복해 주는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환자분과 같은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 침습적으로 이제 최대한 데미지를 덜 주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이드 수술을 계획을 하였고요. 오늘은 이제 제작된 가이드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정확한 위치와 각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로 가이드 수술인데요. 환자의 구강을 CT와 3D 스캔으로 정밀하게 분석한 후 식립할 위치를 미리 계획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가이드를 제작합니다. 가이드 수술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최소 침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잇몸에 작은 구멍만 뚫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붓기나 멍, 통증 등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환자분과 같이 전신 건강 상태가 별로 이제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가이드 수술을 잘 활용하면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작한 수술용 가이드 잘 맞는지 한번 대보겠습니다. 가이드는 잘 맞게 제작이 됐네요. 환자의 CT와 구강 스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된 맞춤형 가이드를 활용해 가이드 수술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절개를 줄이고 치아 식립의 안정성을 높이며 수술 후 회복 속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수술을 마친 뒤 임플란트가 정확히 자리를 잡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이어집니다. 네, 선생님 오늘 수술 받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에 이제 엑스레이 사진 보면 왼쪽이 이제 오늘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오늘 이제 안에 뼈 상태가 좋기 때문에 2차 수술까지 같이 해놨어요. 저희가 2차 수술이라 하는 거는 임플란트 이제 잇몸뼈에 들어간 거 그 위에 이제 단추 달아놓는 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수술을 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잇몸뼈에 심어놓은 임플란트가 선생님 잇몸뼈랑 이제 결합하는 기간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치를 좀 재볼 겁니다. 수치가 잘 나오면 그때쯤에 이제 본 떠가지고 보철물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구멍만 뚫어서 수술을 하기는 했어도 그래도 조금 붓기나 통증이나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약 처방 나가는 거 잘 드시고 혹시나 불편하시면 차가운 찜질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는 그거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술, 담배 이런 건 좀 피해 주시고요. 이거 이제 안 아프면 뭐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하면 그 내한테 건강에 좋아질 거라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산다는 그 느낌밖에 없지 뭐. 김상수 할아버지는 오늘 드디어 보철물 완성 전 마지막 단계인 코핑 체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위에 올릴 보철물 캡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인데요. 튼튼하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풍치 이게 벌레 먹고 이래 가지고서는 그래서 하나 망가지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내가 뭐 거의 다 나가다시피 이제 밥을 못 먹죠. 뭐 흔들리고 하면 밥을 못 먹고 그러죠. 잇몸이 붓고 뭐 이래 가지고서
밥 먹기가 힘들고 하니까 뭘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빼곤치고 빼놓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망가졌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이제 보철물 완성하기 전에 예. 최종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거든요. 예, 우리 제작해온 거 한번 입안에 넣어서 한번 볼 거예요. 예.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잇몸 조금 눌려서 아프실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다물어 보십시오. 아예 보겠습니다. 다물어 보시고, 아예 보시고, 물어보시고,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일단은 이제 완성은 아니고 치아 모양, 형태는 이렇게 이제 좀 제작을 해왔고요. 색도 조금 어느 정도만 1차적으로 좀 입혀서 왔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씹히는 거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나온 거 같아요. 좀 튀어나온 거 이걸도. 요거보다. 예. 이거는 저희 기공사 선생님하고 같이 체크를 해서 이제 볼륨을 조금 줄여서 예. 다음에 한번 만들어 봐 볼게요. 김상수 환자분은 약 10년 전에 이제 진행했던 이제 앞니 브릿지가 흔들린다는 주소로 내원을 하셨었는데요. 예전에 했던 브릿지를 이제 검진을 해보니 중간에 치아들이 이제 사가 있는 치아들도 있고요. 치주염이 진행돼서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상태였어요. 거기다 이제 치주염으로 인해서 주변의 임플란트까지 염증이 좀 전파된 상태였고요. 결론적으로는 우측 위에 송곳니부터 왼쪽 위에 첫 번째 작은 어금니까지 모두 발치를 한 다음에 총 4개의 임플란트를 신고 7개 치아를 회복해 주는 것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염증이 활성화되어 있고 고름이 막 나오는 상황에서는 보통은 이제 발치를 먼저 하고 한 달 정도 잇몸이 안정화되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환자분도 발치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초기 고정값이 괜찮았기 때문에 바로 치유 지대줄을 달고 2달가량 골유착 기간을 기다린 후에 임플란트 안정성 수치를 재보니 잘 나와서 본을 뜨고 보철물 제작을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철물 제작 단계 중 하나인 코핑 체크를 하는 날입니다. 임플란트 치료에서 보철이 완성되기 전 꼭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코핑 체크인데요. 환자의 구강 구조와 보철물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정확한 위치와 균형이 맞춰져야 보철 장착 후에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사용이 가능하기에 마지막까지 세심한 검증이 이어집니다. 기공사와 함께 세밀하게 코핑 체크를 한 후 치아 색상을 비교하며 사진으로 기록하는데요. 자연스러운 미소를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마무리 작업입니다. 코핑 체크 단계는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환자의 구강 내에서 확인을 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앞니 치료와 같은 심미 치료, 그리고 다수의 치아를 회복하는 보철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철물의 적합도를 체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얼굴과 입술, 잇몸 같은 주변 조직과의 조화, 씹히는 교합, 그리고 치아의 형태나 색상 등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분과 함께 실제로 거울을 보면서 이제 환자의 요구사항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요. 때로는 이제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보철물을 처음부터 제작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보철물 제작을 위해서라면 이 단계는 꼭 거치는 게 좋습니다. 코핑 체크 단계는 이제 보철물을 제작하는 기공사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철물이 구강 내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밖에서 석고 모델에서 작업할 때랑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공사 선생님과 소통, 그리고 환자분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기공사 선생님이 뭐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해서 최종 보철물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코핑 체크가 끝나고 박성우 원장이 기공실을 찾았는데요. 환자 개인의 구강 구조에 꼭 맞는 보철물을 제작합니다. 숙련된 기공사들은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보철물의 형태를 정교하게
다듬는데요. 이곳은 환자의 얼굴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완성할 수 있도록 섬세한 수작업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하는 공간입니다. 환자에게 잘 맞고 편안한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진료실에서 기공실로 환자 구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내 기공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기공실과 원활한 소통 그리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심미적이고 완성도 높은 보철물을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지. 고기도 못 먹고 뭐 맛있는 거 딱 뭐 씹어 먹는 거 이런 거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맛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이빨 마저 채우고 나면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가서 회식 좀 하고 싶지. 애도 먹고 싶고 뭐 가서 고깃집에 가 고기도 먹고 싶고 그런 거죠. 딴 거 있습니까? 오랜 시간 치아 문제로 불편함을 겪어왔던 정경수 아버님은 과거 오랫동안 방치했던 치아들로 인해 식사는 물론 마음껏 웃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임플란트 수술을 통해 건강한 미소를 되찾아 요즘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은 보철 완료 후 1년. 정기 검진과 예방 관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치아가 막 너무 안 좋았지요. 막 계속 깨져나오는 게 깨지는 게 깨지고 담배를 피우면 이빨이 먼저 닿기 때문에 독한 게 이빨이 닿기 때문에 커레이 눈 안 보니 커레이 간답니다. 그랬는데 나이가 먹으면 거기 기름기가 빠져가 탁 떨어져 나온대. 계속 깨지더라고. 식사가 제일 문제지. 밥을 못 먹으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치료받은데 특별히 불편한 데는 없으셨어요? 식사도 잘 되시고 잘 쓰고 계신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한번 다물어 보십시오. 안에 뭐 칫솔질이나 이런 거는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 조금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관리를 조금 해드릴 테니까. 선생님 이제 저희가 어금니 쪽에 이렇게 선생님 치료 받으시면서 이제 회복을 다 해드렸잖아요. 뭐 씹히는 거 이런 거 저희가 마무리할 때랑 크게 차이 없이 잘 유지되고 있으시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오른쪽 위아래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조금 양치 관리가 조금 덜 되고 있거든요. 안쪽에 이제 치태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늘 이제 예방 관리 받으시면서 청소를 하고 이제 안 되는 부분 또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관리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이제 3개월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이렇게 이제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럼 다음 진료 때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경수 환자분은 내원하셨을 당시에 다발성 우식과 함께 상실된 치아도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치아가 빠지게 되면 주변 치아들이 쓰러지고 치아가 없는 공간으로 솟아오르고 이렇게 되면서 치열이 틀어지게 됩니다. 이 환자분도 치열이 많이 틀어진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고요. 앞니 보철물도 오래돼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지만 어금니를 정상교합으로 회복해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진단을 통해서 예후가 불량한 치아들, 즉 뿌리만 남아있는 치아, 혹은 충치가 심하게 진행이 된 치아, 그리고 치주염이 진행이 많이 돼서 예후가 불량한 치아, 그리고 너무 정출이 많이 돼서 쓰기가 힘든 치아들은 다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통해서 어금니를 회복해 주기로 하였고요. 좌측 위아래 같은 경우는 이를 뽑고 잇몸이 조금 아문 뒤에 수술을 진행하는 지연식립, 우측의 경우에는 이를 뽑으면서 바로 수술을 진행하는 발치 즉시 식립을 계획을 하였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1차 수술 당시에 이제 턱뼈에 이제 고정값이 잘 나와서 치유지대주를 바로 달아서 2차 수술을 동시에 좀 진행을 했고요. 2달가량 고유착 기간을 기다린 후에 본을 떠서 보철물을 제작을 하였고 지금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금 양치질이 덜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일단 오른쪽 양치질 하는 거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제가 직접 좀 닦아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위아래 따로 닦으시네요. 그죠? 아버님 닦으실 때 위아래를 이렇게만 닦으면 여기 잇몸 경계 부분은 전혀 안 닦여요. 잇몸 경계 부분을 따로 닦으셔야 되고, 따로 닦을 때 왔다 갔다 가로로 닦으면 치아가 이렇게 파입니다. 이렇게 치아 2개 정도씩 동그라미 그리듯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닦아주셔야 돼요. 칫솔질을 이렇게만 조금 고쳐주시면 되고요. 제가 또 입안의 상태 보고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임플란트는 성공적인 수술만큼이나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요.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잇몸 관리를 통해 임플란트 주변에 쌓인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고 잇몸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제로 예방 관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집에서 관리하기가 쉬우실 것이고, 이런 예방 관리를 통해서 임플란트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조금 발견하고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기적으로 전문가의 예방 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인상도 싸가지가 웃을 수도 있고 자신감 생기고 음식 먹는 거 걱정 없고 소화 잘 되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선생님 말씀을 잘 따라야지. 이제 어차피 했는 거 잘 관리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잘 가져가야지. 이제. 임플란트는 마치 잘 지은 집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을 지었다고 끝이 아니라 꾸준하게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야 튼튼하게 오래 유지할 수가 있겠죠. 임플란트 자체는 충치가 생기거나 썩진 않지만 임플란트 주위의 잇몸은 염증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최대한 오랫동안 튼튼하게 유지를 하시려면 평소에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을 해주셔야 하고요. 꼭 정기적으로 치과 방문을 하셔서 예방 관리라든지 스케일링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얻은 치아는 새로운 삶의 활력이 됩니다. 환하게 웃고 자신 있게 말하며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즐기는 것. 건강한 치아가 선물하는 행복이지 않을까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